안녕하세요. 추부야팀입니다. 오늘은 충무로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인터뷰하자 그랬습니다. 현재 중앙지방법원 참여관으로 계시는 위대현 박사님 모시고 경매 얘기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수건 형님께서 갑자기 충무로로 부르시더니 고등어 구이 먹고 저는 커피만 마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경매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건 형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번 답변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8년 전 건대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대 부동산 박사과정을 마쳤고 법원에 한 25년 근무하면서 경매 계장, 등기관 등등 부동산 관련 과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참여관으로 하고 계시죠? 네, 현재는 이제 참여관을 하고 있고 이제 퇴직을 예상하고 법무사 개업을 위해서 막바지 작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경매 관련 접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입찰하면서 뭐 실패 사례, 낭패 사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거요. 네. 제가 경매 계장을 할 때 한 7, 8년 전에 경매 계장을 중앙법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강남역에서 역삼역 사이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감정가가 약 4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이 이게 뒤바뀌는 운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냐면 1등은 법인이 입찰했고 2등도 법인이 입찰했습니다. 1등이 405억, 2등이 400억에 입찰했는데 1등이 낙찰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입찰을 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가져와가지고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고를 하고 낙찰 불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신청도 내고 했지만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405억 1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등 400억이 입찰에 성공하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그 직원이 부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경기 입찰할 때 이제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인터넷 봐서 잘 작성했습니다. 네. 작성했는데 그럼에도 입찰표 작성 오류라든가 해가지고 뭐 본 입찰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감정이 10억이고 최저가가 10억인 경우에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10% 아닙니까? 1억이면 동그라미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즉 동그라미를 8개를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그라미 하나 더 써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그분은 낙찰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낙찰 불허가 신청을 했지만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조금 더 실수해도 뭐 오케이인데 입찰 금액은 정확하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가령 제가 잘못 적었거나 특히 금액상에 잘못 적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혀 돌려봐서 적는 거 입찰 불허가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입찰이 완성되었다면 뭐 입찰 전에야 뭐 용지를 바꿀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입찰을 했고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찰과 관련돼서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 명세서 사이의 차이 주로 우리는 이제 법원에서 공고하는 건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을 공고를 하는데 그 내용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송달에 하자가 있다든지 즉 송달이란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빠졌다라든지 또 감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와 다르다든지 어떤 권리의 하자 이걸 찾는다면 잘하면 매각 불허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아주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으나 좀 도전해보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보면 또 입찰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단어인데 경매 입찰 방해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실제로 적용도 되나요? 법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경매계 근무를 4년 이상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추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입찰 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입찰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이제 경매 입찰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방해를 해야 되는 그런 죄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었으나 특히 뭐 채권자, 지인을 통해 유치권을 신고한다든지 원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에 유치권을 성립한다든지 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저가 낙찰을 유도하려고 할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자기가 회수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걸 맞습니다. 그게 입찰 방해죄까지 전개돼서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해서 이제 입찰 방해죄와 관련된 판례나 이런 걸 조회를 해봤는데 그 가끔 이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그게 경매 방해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바로 눈앞에서 본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렇게 유치권 관련해서 유치권 신고를 하면 다 접수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법원은 모든 문서를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접수를 원하면 접수를 다 받아줍니다. 즉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는 법의 재판 절차에 의해서 가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뭐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든지 뭐 제발 모든 사정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유치권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재판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명령을 할 때 유치권 신고와 관련돼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낙찰을 받고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과연 인도명령을 통해서 내보낼 것인지 이때는 사법보좌관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이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을 하면 인도명령 절차에서 그 채무자, 그 신고인을 인도명령 피신청인으로 해서 인도명령 인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매 기입 등 경매하기 전에 예정 물건을 좀 해서 싸게 좀 낙찰을 아니면 그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주수건 형님이 그냥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MPL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MPL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매 개장을 할 때 그 채권자들로부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무슨 경매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채권을 사겠습니다. 특히 근저당 채권을 사겠다라고 해서 그런 통지문이 오는데 혹시 그게 법원에서 보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공문은 법원에서 보내지 않고요. 일반 사설 경매학원이나 아니면 조그만 업체에서 그 채권을 매수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수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 위의 절차 그런 채권을 양도양수 받은 다음에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 입찰을 해서 상계하는 방식 즉 제가 납부할 낙찰 대금과 근저당권 채권을 맞바꾸는 방식에 의한 상계에 의해서 차익만 내는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찰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있습니다. 참여관님은 보증금 관련해서 금액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보증금 떼이고 할 수 있는 큰 낭패 사례라 하셨는데 뭐 보시기에는 그 외에 다른 거 금액상 외에 다른 상황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도장을 뭐 하나 안 찍었다고 그거 가지고 해서 입찰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보완하면 되죠. 입찰 법정에서 집행관한테 보통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을 시킵니다. 보완을 시켜서 이제 그런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례 금액 오기와 같은 거 말고 다른 사례를 여쭤보셨는데 그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자기는 80% 보통 우리가 경매 입찰하면 80%의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무작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8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한 후에 입찰을 하는 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낙찰 불허가와 관련 없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경우 자금 계획을 잘못한다든지 실제로 뭐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뭐 물이 새고 있다든지 너무 문제가 많은 물건 아니면 권리관계 갔더니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명도하기 힘든 환자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내는 센스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투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보시기에 우리 나름대로 했던 투자한 뭐 좋은 사례라든가 또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드디어 돈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매는 결론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고 저는 투자의 패턴은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세제를 부과하는가에 따라서 아파트가 좋을 때가 있고 상가가 좋을 때가 있고 또 토지가 좋을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과도 유행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경매도 최근에는 뭐 우리가 아다시피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패턴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제 투자 사례 중에 조금 괜찮았던 걸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강원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저는 동계올림픽과 양양고속도로가 열린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있는 양양에 있는 리조트 땅 10,000평, 그 다음에 숙박시설 24개가 있는 걸 감정가 25억이 넘었지만 그때 경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받았냐면 8억 7,890만 원에 받았습니다. 서면 논화리 54번지. 번지까지 얘기했습니까? 벌써 8년 전에 제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혼자 산 건 아니고 뭐 공유자하고 샀는데 그분이 자꾸 개발을 하자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 자금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분에게 조금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우리 주수건 TV 형님한테 물어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뭐 팁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매였고, 의외로 사람들이 공매에 눈을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공매 절차가 경매처럼 오픈화되어 있고 이게 조금 덜합니다. 물론 공매는 입찰을 휴대폰, 컴퓨터 이런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간편한데, 명도 절차라든지 법원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옥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옥석을 찾아가지고 임대료 300만 원 세팅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매 절차도 열심히 봐보십시오.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경매, 공매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육과정이라든가 주변에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뭐 유튜브라든가 많이 지금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뭐 사이트 보고 있지만 이 매물이 좀 괜찮은 매물이라는 게, 물론 제가 뭐 적은 금액으로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에, 위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오는 게 맞나요? 예, 좀 괜찮은 매물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주영님 말씀대로 경매 매물이 증가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경매 계장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예전에 경매 계장마다 한 200건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 330건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경매 계장당 사건이 증가한 건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그러나 왜 그러면 어렵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로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상가나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수익률이 그 이자율 상승만큼 깎아먹기 때문에 물건을 찾아도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출 환경도 안 좋아지고, 자, 이런 요인들이 물건을 많이 늘었을 때 내가 찾는 좋은 물건은 없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고 생각을 하면, 일단 낙폭 과대, 많이 떨어진 물건을 사야 그나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자라든지 또 회수하는데, 채권을 회수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매매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1년에 팔았다, 단타로 1년에 팔았다 그러면 지금은 최소한 2, 3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이지, 그러한 걸 고려를 좀 덜 한다면 뭐 그렇게 뭐 좋은 물건 찾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수익률은 떨어지고 낙찰가도 높고 그래서 특수물건, 특히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쪽에 관심인들이 많고, 뭐 또 고수익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얘기하면 약간 분위기가 딱딱해지게